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사님을 소개를 할 텐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할 텐데 우리 박수를 한번 강사님 맞아줘서.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을 할 텐데 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2098년에 북에서 나오고요. 2002년에 남한으로 온 이제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 수료하고 박사 수료하고 논문 준비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어떤 불시착이라는 책을 쓰고 또 10년 넘게 유니피벗이라는 남북 청년 교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네. 참 미인이시죠? 네. 고우시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만날 때만 해도 이제 남북 청년들이 같이 책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알게 되면서 얘기해 보면 생각이 되게 깊으시고 많이 깨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1순위 강사는 항상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유니시대에서도 할 때마다 저는 대표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좀 이제 보면서 참 미인이신데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강사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약간 조용한 반항아였던 것 같아요. 조용한 반항아? 네. 뭔가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지 않고 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잘 경청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약간 모범생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머릿속으로는 항상 왜 그래야 되지? 아. 뭐 예를 들어서 혼날 때도 너 왜 자꾸 말대꾸해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저는 말대꾸를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 생각을 설명을 했을 뿐인데 말대꾸를 한다. 그러면 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 뭐 계속 생각하고 뭐 피도 안 마른 게요. 왜 저렇게 아주 그냥 어른들한테 따박따박 이기려고 한다 이러면 인간이 피가 마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듣긴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왜 저렇게 말하지? 저게 잘못된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셨어요? 네. 그게 지금 석사 공부하고 박사까지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사실 그때의 그런 저의 의문과 반항심과 그 저항 정신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성향 분들이 북한 조선 땅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표현을 드러내서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한으로 왔을 때부터 그리고 사실상 대학교까지는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석사를 들어가서 그때부터 질문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에 던지게 되었고 그럴 때 이제 내가 북에 있었더라면 조금 힘들었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조선 땅, 북한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정해진 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왜라는 질문을 사실 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 시절에도 흔히 말하면 시키는 거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마음에는 간혹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것을 좀 해소해야 되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계속 남과 북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잘못된 비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네네네. 왜냐면 남한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저의 또래 청년들이라든가 혹은 지금 MZ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군사 정권의 억압이라든가 그쵸. 독재 정권의
그 정치적 핍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40대, 50대가 되어도 아주 어렸을 때 들어봤거나 경험을 살짝 했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잊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그런 변화 단계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시대가 네.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죠. 네. 한국은 좀 더 빠르게 거쳐서 지금 지나온 거고, 그 북한은 그 과정을 지금 거치는 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북한 남한은 다 괜찮았고 남한은 마치 네. 뭐 처음부터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혹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우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고 이제 현재 북한과 우리를 비교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그 여론이 계속 조성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북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네, 네. 혹은 북한 사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프레임이나 선입관을 갖지 말고, 근데 아마 저희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우월하고 북한 문화나 이런 체계가 이렇게 열등했구나. 다른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니까 네,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하나 궁금하긴 했었어요. 사실 제가 대표님을 이제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남조선에 와서 이제 뵀으니까 계속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린 시절의 대표님의 모습, 그래 대표님이 살았던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돼요. 저는 이제 솔직히 처음에 남한으로 왔을 때는 공부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중국에서 저는 또 4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어린 시절에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학교를 딱 가야 되는 그 초등학교 시절이 북한의 경제난의 그런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 댁에 가서 사촌 동생과 제 동생 막 기저귀 갈아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들도 하고 업어주고 뭐 재우고 그런 뭐 각종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을 대부분 그냥 네. 같이 도와서 사촌 네, 동생들이 네, 있으니까. 네, 네. 뭐 명절에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같이 했었고요. 일상으로는 뭐 그 바다 근처에 살았거든요. 외할머니가. 네, 삼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뭐 조업을 해오면 그거를 뭐 미역을 말리는 일이라든가 혹은 뭐 다듬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4년 동안 살면서도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신분이 없잖아요. 이제 불법 신분인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또 어른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공부를 여기 이제 어린 친구도 있는데 공부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 막 들었던 건 아닌데 할머니가 계속 칭찬해줬어요. 너 똑똑하다고. 지금 보면 딱히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막 똑똑하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내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똑똑한데 공부할 기회만 있으면 나 진짜 날개를 달 수 있는데 막 그러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좀 일찍 왔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너무 힘들다. 왜냐면 제가 15살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15살에 와서 그 이전의 교육 공백들을 싹 다 채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막 성적도 너무 그냥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좀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걸 가졌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서 저는 계속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지금도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고 의미 있고 너무 좋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네, 할 수 없기도 했고
혼자만의 생각에 심취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할머니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맞아.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 그냥 그날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진짜 호랑이를 맞닥뜨리면 어떡하지? 그게 과연 진짜 호랑이를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생각을 혼자서 막 토론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환경을 보면 솔직히 이게 호기심이라는 게 조금 부족해야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 알려주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시키잖아요. 너무 많이 시키니까 호기심이 생기기 전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힘 빠져버리고. 제가 되게 남한 생활에서 신기했던 거는 대학 친구들이 꿈이 없다. 내 꿈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많죠. 앞으로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항상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무 저는 이제 한국에 오히려 그런 IMF를 경험을 했잖아요. 한국 네, 역사상 그쵸. IMF를 경험을 하고 그 IMF 시기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부모님 세대가 자신들의 자녀를 무조건 안전하게,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의사, 변호사, 사자 직업을 가지도록 계속 최대한 우리 자녀가 이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서포트 해주고 본인도 힘든데 막 다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만 해라 하니까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자율성을 좀 빼앗은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저보다 그런 그 다양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정말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그리고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난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고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결핍이라는 게 부족함이라는 게 슬플 수도 있지만 약간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 것 같은데 15살에 한국 와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았겠지만 실제로 국영수, 영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하나원에서 옆에 학교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하나원에서 원래 아무나 나오지 못하는데 초등학생들만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원 안에 있는 그 두리하나 학교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인 거고 네. 제가 있을 때는 또 다른 명칭이었고 저는 중고등학생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어차피 갈 거니까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미리 다니고 있었던 거죠. 네. 우리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요거 설명만 하면 한국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오면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죠. 이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살았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뭐 하거나 이걸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원. 그래서 한 군데는 화천이라고 하는 강원도 화천의 하나원은 성인 남성들이 그리고 안성에는 여성들과 자녀들 학생들이 이제 그 안성으로 가게 되고 안성 하나원 안에서 두리하나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문화도 접하는데 우리 오늘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하나원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6학년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신 거예요? 네. 그럼 나이 차가 좀 많이 났네요. 2년. 2년 차이가 덩어리 네. 있었네요. 애들이 되게 착했어요. 그냥 나이 그 같은 학년이어도 본인들보다 그냥 나이가 많으면 누나, 뭐 형 이런 식으로 다 불렀었거든요. 그때는 익숙했고 그 학교가 약간 시범 학교 같은 거예요.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의 학교 내에서 학생 남북 그 청소년들을 학생들을 이제 통합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범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또 일부 예산이 거기에 또 들어갈 거고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해 교육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많이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일반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간 거보다는 훨씬 더 훨씬 낫죠. 낫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게 바탕이 맞아요. 깔려 있으니까.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나원에서 2주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있거든요. 네. 12주 있는데 그 12주 동안 아이들이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이죠. 네. 2개월 반 정도 되는데 그 동안만 있다가 또 헤어지고 네.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또 헤어지고 이 경험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귀여웠고 근데 나와서 이제 저는 은정초등학교라고 목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등록을 하고 갔어요. 그때도 6학년으로 가신 겁니까? 그쵸. 근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애들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처음 만난 처음 게 뵙죠. 저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1학년부터 6학년 그 소문이 났겠는데. 네.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쉬는 시간 오면 다 저기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네. 바글바글 막 들끓고 막 애들이 야 북한이 어디야 막 이러면서 오고 엄청 신기했죠. 근데 그 첫 번째 초등학교를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그때는 애들이 저를 막 이해했는데 두 번째 초등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같은 학년인데 나이가 많아도 친구 언니라고 안 하겠다. 언니 오빠 언니 아니다 해서 약간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조건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저는 또 어른들이랑 많이 지내서 그 위계 질서가 좀 탄탄하게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뭐지 싸가지. 네네. 근데 약간 말을 하기가 제가 약간 취약한 입장에 놓여 그쵸. 있는 거를 스스로 좀 이렇게 일대 몸으로 다니까. 네, 네.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 흔쾌히 막 웃으면서 그래 그러자. 네. 다 동무지 뭐 하면서 네. 받아들여야죠. 네. 근데 항상 내가 애들보다 2살 많은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진짜 그 하나원 근처에 있는 학교 다닐 때는 들어가면 하나원에 또 선생님들이 계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원을 나오니까 정말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딱히 그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도와줄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 남자 선생님인데 그냥 땡 하면 집에 가시고. 네. 그래서 하나원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전화로 하나원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지금도 저는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200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면 23년이 넘었는데 진짜 스승님 같은 선생님한테.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로 그때는 이 영상 통화도 안 되고 뭐 사진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전화로 뭐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몇을 이거 뭐를 어떻게 푸는지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 요금이 한 달에 60만 원이 나왔어요. 진짜 선생님한테 그 전화 통화했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된통 혼나고. 와. 와. 엄마가 이제 너 내 핸드폰 건들지 마라. 그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아무튼 그리고 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처음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많아서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친구가 그냥 평소 공부한 거 다 나오니까 평소 그냥 공부한 대로 하면 돼 이랬거든요.
저는 진짜 평소 공부한 대로 했어요. 근데 친구는 정말 좋은 학원, 비싼 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얘는 평상시에도 이만큼 잘하고 있었던 친구였고, 네. 요게 그냥 나는 평상시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많이 놀았죠. 네. 저 평상시에 노니까. 그래서 근데 결과가 얘는 뭐 거의 그 전교에서 탑을 10등 안에 드는 친구고 네. 제가 범생이들만 친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절대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범생이들만 사귀었기 때문에 더 갭이 느껴진 거예요. 저는 진짜 바닥인 거예요. 성적 딱 보고 충격에 빠져서 아 뭐지 애들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쟤네들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다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이랬는데 저랑 제 뒤에 2명이 더 있었거든요. 네. 우리 셋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랑 계속 저기에 껴있을 순 없다. 나 학원 가야겠다. 학원부터 등록해야겠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학원 보내줘 해서 3시간 동안 울었어요. 학원 보내달라고?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지금은 사교육이 많이 맞습니다. 생겼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사교육이 아주 있기는 했지만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에게만 이제 뭐 선생님에게 별도로 뭐 계란 같은 거 갖다 드리고 뭐 옷도 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그냥 물물 교환식으로 네네. 과외를 받고 물건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기는 해요. 엄마는 그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본인 시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니 공부를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왜 또 공부를 따로 그 하냐?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학원을 다니냐 돈을 주고 아깝다. 그리고 뭐 또 가난하기도 했겠죠. 저희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뭐 엄마가 일을 찾기에도 뭐 쉬운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3시간 동안 울어서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성적이 한 2-3배? 오. 이게 아마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2-3배가 오를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성적을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올라다 보면 사람 심리가 이 성적이라는 걸 좋은 점수를 맞기 시작하면 재밌거든요, 공부도. 맞아요. 그리고 3번 맞으면 그 다음엔 더 좋은 걸 맞고 싶어 하는 또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본 애는 계속 100점을 맞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까? 그게 네. 그냥 생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분이 일단 좋았긴 했는데 또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좀 받는 애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놀라신 거예요.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막 오르니까. 올랐으니까. 네. 그것도 뭐 얼마 안 있어서 확 올랐으니까 선생님이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뭐 다문화 뭐 저소득 청소년 네.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본인이 다 신청서를 저는 뭐 모르는데 다 써서 이제 장학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그게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이 장학금이 잘린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죠. 근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더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 정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때는 뭘 했냐면 음악 같은 게 제일 어려워요. 음악을 중간고사에서 실기를 봐요. 뭐 레코드 뭐 이런 거 연습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말고사에서는 음악 실기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제가 읽을 줄을 몰라요. 그 음표를 읽을 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랑 막 그 음악을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지 맞아요. 뭐 들려주고 산도하움이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거 써야 되고. 근데 옛날 그런 클래식을 그 일부를 들려주고 그거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네, 작곡가가 누군지도 맞추고. 네네네. 시대 뭐 배경 뭐 이런 거 맞추고 뭐 이러는 거를 시험을 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북한에서 클래식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없죠. 네. 네. 정규 교육을 받았어도 아마 못 들었을 건데 북한에서는 저는 주로 뭐 더더욱 사랑의 총폭탄 뭐 이런 거 많이 듣고 뭐 그렇죠. 네. 저는 더더욱 뭐 일반 학교를 또 북에서도 안 다녔으니까 그걸 몰라서
더 기말고사 때는 아 이게 무조건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대신 다른 데 점수 올리죠? 다른 거, 어. 예, 뭐 제가 좀 강점이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더 높이 받아버리자 해서 전략이 그래도 통해서 점수를 유지해서 졸업 그 할 때까지는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계속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또 강사님은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셨어요? 아니면 저는 다 일반으로 다니다가 네. 이제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북한에서 왔다고 다 이야기를 했고 중학교 가서도 이제 북에서 온 게 같은 친구들이 올라가다 보니 다 소문이 났구나. 소문이 네. 났고 그래서 진짜 범생이들이랑만 친구를 하고 또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뭔가 제가 더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기도 해요. 그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더 컸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던 거고 근데 아무래도 관계라는 게 애들이 저를 북한에서 왔다가 멀리 하는 게 그때도 느껴졌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저의 또래인 대학 친구들이랑 같은 나이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죠. 그러면 대학을 들어갈 때 나이는 어떻게 보면 일반 정규 과정을 다 마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그 과정들을 마치고 대학 갈 때는 비슷한 또래 애들이랑 같이 대학을 들어간 케이스군요. 네. 학교 가셨으면 좀 어떠셨어요? 같이 또래 애들이랑 같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성인의 삶, 대학교의 삶이 이제 시작됐을 텐데. 대학은 제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녔는데 좀 아쉬운 거는 또 공학을 갔었어야 되는데. 공학? 공대 쪽을? 아니 남녀공학을 남녀공학을? 가서 네. 좀 CC도 해보고 네. 혹시 CC가 뭔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 캠퍼스 커플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낭만 없이 그냥 가서 진짜 입학해서부터 밤새기 시작했어요. 네. 애들이 다 너무 열심히 공부를 그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잘하는 얘네들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열심히 네.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도서관부터 다니기 시작하고 첫 중간고사 준비부터 이제 그냥 밤샘을 애들이랑 같이 그때는 하기 시작했고 마음은 훨씬 편했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를 다 이야기해도 이제 뭔가 개념이라는 게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성인들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이니까. 네, 그래서 뭐 저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편견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이렇게 어차피 모두와 친해지는 건 아니고 일부 친구들이랑 그룹을 형성을 해서 친해지는 거에는 무리가 없이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내일 또 대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거든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네네네.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네. 네. 제가 아는 친구가 지난달에 만난 친구였는데 그 북한에서 온 친구였는데 자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탈북했다라고 하는 이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되게 막 이렇게 관심 대상이었죠. 와서 막 창문 두드리고 뭐 했는데 자기에게 하나 오기가 생겼대요. 무슨 오기가 생겼냐면 탈북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탈북민이어도 남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잘할 수도 있어. 라는 이 오기가 생겨서 그 친구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해서 이 친구가 어딜 갔냐면 서울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얘한테 진짜 고생했다고 이제 서울대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 친구랑 지난달에 만나서 얘기할 때 서울대 갔으면 너무 잘 된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약간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진짜 자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서울대 간 게 아니고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대. 그러니까 자기에겐 그 부담감이 항상 자기한테 컸대요. 탈북민도 잘할 수 있어.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게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봐도 탈북민이 진짜 이렇게 잘하네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죽으라고 해서 간 게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를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울더라고. 이렇게 약간 한처럼 그 부담감이 컸었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휴먼북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아까 저도 모르게 얘기했던 것처럼 남과 북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남한은 좋고 북한은 열등하다 뭐 이런 식의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는데, 오늘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편견들을 좀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석사를 가신 거예요? 저는 약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범대를 갔던 거거든요. 사실 원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변호사에서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 거가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뭐 나의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변호사다 이렇게 우리 반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반 친구가 좀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있잖아, 너가 북한에서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걸 같아서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성적이 뭐 전교에서 몇 등 내로 들어가야 이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나빴거든요. 뭐야, 네.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나 이 실력이 안 된다고 지금 변호사 안 된다는 거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그래, 걔가 절대로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애는 아니니까 또 너무 그 고깝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러고 고민을 막 하고, 그래, 현실성 있는 걸로 바꾸자. 그럼 뭐 할까? 나는 그래도 좀 정의롭게,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리고 또 제가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어요. 네, 그 변호사도 내가 말 잘하니까 어렸을 때도 이제 말을 좀 제 스스로 그냥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말로 할 수 있는 직업이 교사면 되지 않겠나? 가르치는 일이니까 말로 해서 예,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혼자서 막 생각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 그럼 네가 교사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되지는 않느냐, 그런 걸 잘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 그거 잘 할 수 있다. 그럼 가르치는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너는 인내심이 있니? 또 혼자서 많이 인내심이 있나 고민을 해요. 인내심도 있는 것 같아.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또 좀 시범을 해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막 가르쳐 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잘하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그래서 교사다 이러고 바꾼 거예요. 근데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저 때부터 교생 실습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어요. 네,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근데 교생 실습을 갔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학교의 모습과 선생님의 모습과 현실과 차이가 좀 있었어요? 현실에서의 학교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게다가 제가 다닌 그 중학교에 제가 갔는데 그 중학교가 사립중학교였어요.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에서 내가 가르쳐도 보람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한참 또 한비야, 세계 여행 지구를 걷는 한비야.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는 게 내 꿈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심장을 항상 두근거리게 한다.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전율이 일면서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내 심장을 두근거리는 내가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교사를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거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그거를 다시 되새기고 근데 시험을 3년을 준비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임용고시라는 거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내가 3년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서 학교 현장에 갔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내가 평생 해야 된다고 하면 내 심장이 뛰지 않는 일을.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겠다. 그게 내가 잘하면서도 내가 보람도 느끼고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저는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대안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막 서치를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명학교도 있고 뭐 다음 학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고가 없는 거예요. 한번 TO가 교사가 없다는 거. 되면 뭐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 뭐 가려면 뭐 제가 몇 년 기다려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학교가 많지도 않고 그쵸. 이미 교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맨날 기다리면서 언제 저 사람 나오나 뭐 이럴 수는 없고 또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뭐 일을 잃어야만 내가 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근데 제가 북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쉴 틈 없이 했어요. 그리고 주로 북에서 온 친구들한테 봉사 많이 했는데 근데 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환경이 경험했던 환경이 저랑 다 달라서 내가 학교 현장에 가도 나의 지식으로는 그리고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는 지금 현재 오는 북에서 온 친구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어렵겠다. 네.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 또 마침 장학금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등록금 전액 주고 조지 소로스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었거든요. 등록금 전액에 생활비까지 준다는 거예요. 네. 120만 원씩 그 당시에 120만 원이면 혼자서 어차피 하는 게 그쵸. 공부밖에 없는데 월세 내고 먹고 뭐 이러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주는 게 아니니까 마음도 좀 홀가분했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자꾸 너 우리나라 세금으로 네. 산다 막 이런 말을 해서 역차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죠? 네. 좀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뭐 이건 미국에서 주는 거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때마침 다른 공고가 떴는데 한국교육개발원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라는 데서 그 이제 사람 공고가 떴어요. 근데 그게 석사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첫 번째로 이미 했지. 근데 장학금도 뭐 마련이 있지. 됐지. 게다가 공고까지 떴네. 근데 물론 이게 공고가 지금 공고지만 거기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큰 곳이니 요런 데에 나중에 졸업하고 석사를 갈 수 졸업하고 있다. 갈 곳이 있구나 이제.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아니면 대안학교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왔는데 막 공부하면서 그 독일 통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상 취업보다 박사를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독일 통일을 좀 공부해서 맞아요. 그걸 가지고 좀 내가 하고 싶은 네. 연구를 하고 싶어서. 네. 근데 제가 독일은 유학을 가면 영어도 쓰지만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된대요. 네, 들었습니다. 독일어 3개월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진짜 발음이 일단은 너무 아베, 어렵고 세베 뭐 이렇게. 당신이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찰나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고가 다시 뜬 거예요. 아는 언니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소연아 너 예전에 여기 오고 싶다고 했잖아 이러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면접 보고 합격이 돼서 1년 7개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평통이라는 곳에서 또 공고가 떠서 좀 브로드하게 공부를 하자 싶어서 민주평통에 가서 5년 일을 하고 뭐 그렇게 쭉쭉 이어지더라고요. 진짜 되게 열심히 사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런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길에 맞게끔 참 열심히 산 건데 우리 박수를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했다라고.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잖아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책 좀 한번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네, 사랑의 불시착에서 따와서 어떤 불시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불시착. 그냥 어차피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교보문고에 책 나오는데 들어가면 불시착만 누르면 아마 치면 네, 연관 거기에서는 검색어로 뭐 같이, 사랑의 불시착은 없을 테니 어떤 불시착이 뜰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북한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의 이런 교류라든가 혹은 사회적 통합이 결국은 나중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데이터이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북한에서 제가 뭐 10년 너무 제가 북한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적의 경험을 말해봤자 그건 너무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보다는 어차피 최근에 오신 분들이 최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좀 북한 이야기는 옛날에 오신 분들은 북한 이야기를 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는 최대한 북한 이야기를 자제를 하고 오히려 연구자 관점에서 북한 현재 사회를 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뉴스를 해석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남한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랑 연락을 하거든요. 요즘은 많이 힘들어졌지만 연락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 오지 마. 한국 오면 힘들어. 헬조선이라는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네. 네, 헬조선 참 잘 만든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북한도 헬이고 남한도 헬이다. 그래서 헬조선 아닌가? 네. 어떻게 네. 남과 북이 하나네요. 또 그렇게 그쵸. 보면. 네, 저는 북한은 육체가 힘들고 몸이 힘든 나라고 남한은 정신이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북한은 가난하고 남한은 뭐 잘 살지 않느냐 이러는데 반면에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남한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도 1위, 2위를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계속 그 자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저는 더 살기 좋아야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살기 좋아야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도 남북한 통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갈등 없이 편안하게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남한에 사는 우리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실제로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쓴 뭐 과거에 내가 북한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남과 북이 나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또 함께 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저희가 접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좀 교수님들은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잖아요. 네. 저도 나중에 저는 솔직히 글을 계속 편안하게 아주 쉽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쓰고 싶거든요. 나이가 먹고 혹시나 나중에 교수가 되더라도 그런 편안한 글, 읽기 쉬운 글을 계속 쓰고 싶은데
저도 저의 지도 교수님 글을 읽으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뭔가 아리송한 느낌이 계속 알 들거든요. 듯하면서 모르겠고, 네네. 맞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읽고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요약할 수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말로 할 수 있으면. 네. 네. 저희 책은 읽으시면 아.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앉아서 3시간 만에 내가 책 잘 안 읽는데 3시간 만에 읽었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슬슬 넘길 수 있는 책으로 쓰고 또 어린 친구들 그 10대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 쓰는 게 그 목표였어요. 지금 항상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내가 알던 대표님은 꿈이 많은 분이시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지금의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일단 박사 논문을 쓰는 게 목표고요. 닥친 것부터 일단 마무리하는 거. 네. 네. 꿈이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목표가 박사 논문을 빨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가 그쵸. 수많은 산재되어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저는 남들의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스로 정하고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야 하는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그 개척한 길의 마지막에 충분히 본인의 길을 개척해서 걸어왔다라고 묘비명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습일까요? 네. 네. 약간 이 이야기를 두 단어로 바꾸면 주체네요. 네, 맞아요. 네. 진정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쵸. 네. 너무 멋있다. 또 여기만 들으면 혹시나 오해하시는 네네. 큰일 날 뻔했네. 이 주체는 북한의 그 주체랑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진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을 때 대표님, 강사님은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과 함께 그 상황에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체득해 오셨던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인생의 가치관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가슴도 뛰고 심장도 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실 것 같아서 분명히 멋진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네,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혹은 부모님이 항상 저희 엄마는 맨날 그랬거든요. 엄마가 한의사였는데 한의사 되라. 또 나중에 분이 비즈니스 하시니까 비즈니스 배우라 이러고 계속 저를 흔들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그건 엄마의 삶이다. 나중에 또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결혼해야 돼? 애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애 낳고 싶으면 엄마가 낳아야지 왜 내가 낳아야 돼? 아니 애를 보고 싶은 건 엄마인데 왜 나를 통해서 그 애를 엄마가 봐야 되냐? 그 정 보고 싶으시면 본인이 낳아서 본인이 보셔라. 나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낳겠다 이랬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살기가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 약간 저는 한국 사회를 설명할 때 눈치 게임을 많이 설명하거든요. 혹시 눈치 게임 아세요? 눈치 게임 1 이런 10명이 있으면 10이 마지막 숫자고 그 10 마지막 숫자에 부르는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혹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보다가 누가 부른 사람은 1 이러고 2 이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북한 사회만 서로 감시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뭔가 북한은 정부에서 이렇게 통제가 강한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통제를 함께 만들고 누군가가 튀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해?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범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차피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평범하게 살기에는 글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제가 제 책에서 이제 경계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저는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하고 어찌 보면 누군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혹은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북한을 경험한 그 50%의 절반의 땅 그리고 남한에서의 또 절반의 땅에서의 이 경험 이게 두 개가 합해져서 저를 경계인이면서 동시에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드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에서 이거는 뭔가 저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 하면 차별을 하기 때문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정말 한반도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정말로 남과 북이 공생을 하고 우리가 살기에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자 이런 이야기를 더 열심히 하고 다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그 마지막 그 공통 질문처럼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까지 강사님께서 살아왔던 삶을 저희가 하나의 책으로 생각해서 휴먼북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책의 제목을 지은다면 뭐라고 지으시고 싶으세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책은 어떤 불시착이 있었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본다면 뭐라고 제목을 지우고 싶으세요? 사실 저도 불가능에 제가 맞서고 있고 불가능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더라고요. 가봐야 아는 게 대부분이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불가능한 꿈이지만 실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노래 중에서 오리 날다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오리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늘을 나는 거북이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하늘을 나는 거북이. 네. 네, 멋진 제목이네요. 네. 불가능에 도전하지만 그 도전이 누군가한테 또 길이 될 거고요. 그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그 삶의 모습이 스스로에게는 또 인생으로 참 멋진 그림이 하나가 완성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하늘을 나는 우리 거북이 강사님에게 박수를 응원하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